관리, 마케팅 끝났어요. 자, 드디어 대망의 부동산 학개론 마지막 파트, 부동산 감정평가론을 할 거예요. 감평은요, 여러분, 시험에서 꽤나 많은 문제가 나오는 파트예요. 이거를 감정평가론을 크게 한 3부분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쌤, 어떻게 3부분으로 나눠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죠. 여러분, 감정평가론이 6문제, 많으면 7문제 정도가 나올 때도 있어요. 보통 6문제가 나와요. 그럼 쌤, 감정평가는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2문제 혹은 3문제가 나와요.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 그거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정평가 계산 문제에서 2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 계산 문제가 나오는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패턴은요, 적산가액 구하는 패턴이에요. 두 번째는요, 수익가액 구하는 패턴이에요. 둘 다 쉬워요. 나중에 계산 문제 할 텐데 둘 다 쉽고, 두 번째는요, 비교 방식에서 거래사례 비교법 혹은 임대사례 비교법 혹은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좋은 점은 더해서 곱하고 나쁜 점은 빼서 곱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 나와요. 33회 시험에도 수익가액 나오고 거래사례 비교법 나왔어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6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 여러분 안 어려워요. 왜 자꾸 어렵다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산 문제에서 계산을 하기 싫어서 체감적으로 어렵다고 느낄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 적산가액과 수익가액을 푸는 법에 대해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연습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좋은 거는 1에서 더해서 곱하고 나쁜 거는 1에서 빼서 곱하기만 하면 돼요. 계산기랑 손이랑 눈만 있으면 돼. 그리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외울 게 좀 많긴 해요. 그럼 우리가 맞춰야 될 건 뭐냐면요,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 요 부분을 맞춰야 되고요. 두 번째, 계산 문제에서 여기 임대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문제를 맞추면 되지. 쌤, 이거 어떻게 해요? 맞출 수 있어. 이것도 나한테 수업 들으면 맞출 수 있단 말이야. 이거는 나오는 부분이 뻔하고. 아시겠죠? 감정평가가 여러분 6문제가 나오는데 자꾸 사람들이 어렵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계산 문제가 들어있어서 부담스러운 거고, 계산 문제를 아예 나는 모르니까 포기할게라고 던져버리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는 마치 감평에 들어서면은 이 계산 문제가 보이면서부터 덜덜덜덜 떨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계산 문제 모르니까 넘어갔는데, 넘어가면은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절대 안 편하다니까. 물론 넘어갈 필요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마지막 부분이잖아.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문제를 건너뛰잖아요. 굉장히 신경 쓰인다. 심리적 부분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앞부분에서 모르다가 넘어가면은 다시 돌아서 푼다는 생각을 하는데, 뒤로 문제가 밀릴수록 문제를 건너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압박감이 점점 더 심해져요. 아시겠죠? 나중에 다시 풀어야 되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붙잡고 있다고 풀릴까요? 안 풀릴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계산 문제, 이 2문제는 정확하게 푸는 법과 어려운 게 아니라 연습을 하면 된다니까. 아시겠죠? 감정평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중에서 5조와 6조와 7조를 배우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 5조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고, 6조는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7조는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거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감정평가 다예요. 안 어렵다고. 저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늘 감정평가의 분류만 하고 끝낼 텐데요.
감정평가의 분류에서 5조, 6조, 7조가 있고요. 8조와 9조는 감정평가할 때 순서를 이야기하면 돼요. 오늘은 5조, 6조, 7조만 할 거예요. 페이지는 456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오케이? 출발합니다. 쌤, 감정평가의 분류를 할 때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 5조와 6조와 7조에 있는 법 조문을 보시면 돼요. 그 조문 그대로 나와요. 오케이? 그런데 첫 번째 5조를 보러 가시죠. 자, 5조는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5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감정평가할 때 여러분, 뭘로 평가해야 돼요? 이런 말 처음 들어보지 않을 거예요.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느냐가 원칙이에요. 감 잡았어요? 그럼 보세요. 5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너네 감정평가할 때 그 가격을 산정한 기준이 뭔데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장님, 저기 있는 아파트 얼마예요? 9억이요. 그러면 그 9억을 뭐를 기준으로 선택했냐고요?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되고 있잖아. 뭐가 어려워? 이거라고. 그러면 시장 가치의 기준을 잡았는데 이 기준을 잡은 근거는 뭐야? 라고 물어볼 거예요. 맞지? 그러면 그 9억이 시장 가치라며. 그럼 그 9억이 어떻게 측정된 건데 무엇을 근거로 그 아파트가 9억이라고 너는 주장하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시장 가치는요,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요게 정의예요. 맞죠? 똑같죠?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파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은, 야, 이거를 선택한 근거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천천히 따라와야 돼. 읽어볼게요. 시장 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에, 맞죠? 그 대상 물건의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거예요. 여러분, 가액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죠? 그냥 가격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시장 가치를 볼 때 뭐를 근거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건데 포인트가 5가지나 있어요. 5가지. 잘 따라오세요. 이 단어를 틀리게 만든단 말이야, 시험에서. 그럼 시장 가치 정의 볼게요. 시장 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어떤 시장? 통상적인 시장 기준이에요. 특별한 시장이 아니라는 거지. 일반적인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왜냐면요, 단기에 빨리 팔아야 되면 가격이 왜곡되겠어요? 네, 빨리 팔면 가격이 왜곡되겠지. 왜냐, 그게 예를 들어서 사정 보정이 있거나, 못 들어보셨겠지만 잠깐만. 그러면 내가 이거를 빨리 팔고 나가야 돼요. 그럼 가격을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떨어뜨리겠지.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통상적인 시장, 일반적인 시장에서 기간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지. 2가지 감 잡았죠? 그리고 3번째,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에, 맞죠? 여기서 자르고 정통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서로 안다는 거야. 내가 여기에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전문가 사이에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아시겠죠?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신중하고 내 뜻에 의해서 거래한 거가 있는 경우 어떤 가능성?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격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잠깐만. 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5조는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 시장 가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성립될 수 있고
그리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격을 말한다는 게 시장 가치의 가장 명확한 정의이자 근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9억이 어떻게 형성된 거냐고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히 시장에 노출되었다가, 그리고 여기 정통화 당사자 서로 아는 거야. 요 지역에 대한 그 금액 정도가. 당사자들끼리 어떻게 했어요? 내가 좀 신중하게, 좀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그리고 내 의지에 의해서 거래했고, 이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지.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지. 그게 시장 가치예요. 감 잡았어요? 감정평가 그거예요. 뒤에 가면 현황평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5조에서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했고요. 6조에서는요, 뭘로 평가하냐면요, 현황 평가를 하는 거예요. 현황이 뭔데? 현재 상황. 그 뜻이에요. 5조와 6조. 뭐가 어려워? 됐죠?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보죠. 여러분, 시장 가치는요,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쵸?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쵸?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거. 맞죠? 그럼 여러분, 시장 가치 외로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예외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겠네요. 맞죠? 항상 늘 예외가 있으니까. 맞죠? 그럼 그 예외를 보러 갑시다. 자, 그런데 보세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즉, 통상적인 시장도 아닐 수 있고, 충분한 기간도 아닐 수 있고, 정통한 당사자도 아닐 수 있고, 신중자발도 아닐 수 있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도 아닐 수 있는 시장 가치 말고 다른 걸로 가치를 삼는 경우가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근데 있는 경우가 3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요. 이 법 말고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다고. 이 가격은 이렇게 매기세요라고 딱 나와 있다고. 그래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요, 이 시장 가치를 무시하고 다른 가치를 삼을 수도 있다고. 감 잡았어요?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감정평가 의뢰인이 야씨 그거 9억 아니야, 그거 시장가치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할 수 있어요? 네, 그 뜻이에요. 세 번째, 그리고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격 말고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잠깐만. 자, 아까 말씀드렸죠, 5조는요 여러분, 감정평가를 할 때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시장 가치는 어떻게 측정하는데요? 라고 물어보면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문가 아니야,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이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거. 이게 시장 가치의 근거이자 기준이에요. 근데 시장 가치 말고 다른 가치로 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경우 할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럼 여러분 저 보세요. 쌤,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하는 게 3경우가 있죠. 그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두 번째,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세 번째, 사회 통념상 인정되거나.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 특성이나 성격이나 합리적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적합한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시장 가치대로 안 했잖아. 맞죠? 그러면 이게 성격이나 특성이나 적합한지, 합리적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봐야 되겠죠. 왜냐? 예외를 인정해줬으니까. 맞죠? 그런데 성격이나 특성, 그리고 적합성, 합리성, 실현 가능성을 안 봐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3가지 중에. 맞죠 여러분? 맞죠? 자,
원래는 시장가치대로 해야 돼요. 근데 시장가치 외로 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 시장가치 외의 규정을 둘 경우에 네가 이거에 대해서 성격이나 특성, 합리성, 적합성, 실현 가능성을 따져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거를 고려 안 해도 되는 게 있다고.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뭐일 것 같아요? 왜요? 그렇지. 이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대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굳이 성격 따지고 적성 따지고 합리성, 적합성, 시행을 따져도 돼요? 안 돼요? 안 따져도 된다는 거지. 안 따져도 된다는 거지. 얘네 둘은 따져야 돼요? 네. 의뢰인이 요청했어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지 않을까? 사회통념상 인정된대요. 뭐 장유유서야 뭐야? 맞죠? 그래서 의뢰인이 요청한 경우와 사회통념상 인정되더라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할 때에는 성격과 특성과 합리와 적합과 실현 가능성을 봐야 된다고. 이거 이번에 강조했는데 시험에 나왔어요. 지문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깜짝 놀랐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 번만 더. 감정평가 규칙에 5조와 6조, 7조가 있어요. 5조는 뭐냐면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맞죠? 시장 가치는 뭐였어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그리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게 시장 가치에 대한 정의이자 근거였었어요. 시장 가치 말고 다르게도 할 수 있어요? 네. 어떨 때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거나. 근데 쌤,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요, 이거 성격과 특성과 적합성과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을 봐야 되잖아요. 네,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왜요? 예외를 인정해 준 거니까. 그런데 안 봐도 되는 경우가 있죠. 한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니까. 나 이거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으로 했지만 이미 다른 법령에 있는 거라서 적합한지 합리적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된다. 이해됐어요? 이게 다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5조였습니다. 이해됐죠? 틀리기만 틀려봐라. 자, 8번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 가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맞죠? 시장 가치 딱 떴죠? 그럼 5가지 떠올려야지. 통상적인 시장,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거. 오케이. 그리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 3가지. 법령의 다른 규정,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3번째 사회적 통념상으로 인정되거나. 그런데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적합하거나 합리적이나 실현 가능성이나 성격이나 특성을 따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한 가지 있죠. 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감 잡았죠? 오케이. 1번 풀러 갑니다.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맞아요? 오, 맞네. 이게 5조의 가장 큰 대전제예요. 오케이. 2번 감정평가 법인 등은 법령에 따른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아요? 있네. 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첫 번째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이겠네요. 오케이? 맞고. 3번 감정평가 법인 등은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나왔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아요? 맞네요. 3번째 특성이었겠네요. 2번째 거는 뭔데? 의뢰인의 요청. 맞죠? 오케이. 그럼 1, 2, 3은 다 맞고. 4번 감정평가 법인 등은 의뢰인의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성을 검토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왜? 검토해요, 안 해요? 검토해야지. 왜? 의뢰인이 요청한 거는 검토해야지. 왜? 왜의 경우였으니까. 맞죠? 검토 안 하면 여러분 의뢰인이 유리한 대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요. 그럼 보세요. 잠깐만. 검토하지 않는 경우는 뭔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안 따진다. 작년 시험 문제예요. 틀린 거 답은 4번. 상식적으로 얘기해보자 말이야. 감 잡았어요? 5번. 감정평가 법인 등은 시장가치 외의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에 나오잖아.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합리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안 된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일을 받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고. 일 안 해요 라고 거절할 수 있다고. 실제로 여러분 감정평가서 떼서 볼 수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딱 나와 있어요. 시장가치. 그래서 여러분 통상적인 시장,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신중하고 자발, 그리고 마지막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된다고 정확하게 그 지문에 나와 있어요. 감정평가서에 그대로 그 지문 그대로 나와 있다니까. 그 뜻이에요. 말씀드렸죠? 시장가치 외의 기준으로 가치를 할 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적법성, 합리성, 실현 가능성, 성격이나 특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 이미 다른 곳에 있는 법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쵸? 그 뜻이에요. 자, 이제 5조 끝났어요. 5조는 시장가치였죠. 그죠?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원칙이었어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했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쵸? 6조를 보러 가시죠. 6조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현황 기준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쌤, 현황 기준이 뭔데요? 현재 상황. 현재 상황이 기준이라고. 다른 기준이 아니라 너 지금 이거 현재 상황이 어떤데 이 뜻이에요. 이게 몇 조인데요? 6조라고. 오케이? 5조는 뭐였어요? 시장 가치 기준. 6조는 뭐예요? 현황 기준 원칙.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감정평가를 딱 해요. 그러면 5조에서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매겼죠. 6조에서는요,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예요. 오케이? 자, 그럼 현황평가는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 반드시 기준 시점. 현재,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 지금이 오늘이죠. 그럼 내일 되면 내일도 역시 오늘이 되겠지. 그래서 어떤 기준 시점을 정확하게 딱 정해야 돼요. 현재, 미래, 과거 이딴 말 나오면 안 된다니까. 현황평가는 무조건 제발 기준 시점. 현재 시점 웃기지 마. 현재가 언젠데? 현재가 언젠데요? 여러분, 가게 다니다 보면요, 오늘은 쉽니다 적혀 있죠. 오늘만 쉬는 줄 알고 내가 내일 갔어. 또 쉬어. 맞죠? 모레 갔어. 또 쉬어. 글피 가서 또 쉬어. 맞죠? 그래서 기준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쉽니다. 알겠어. 내일 올게. 갔는데 내일도 오늘이고 글피도 오늘이고. 그래서 현재 상황을 평가하려면요, 기준 시점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언제? 2022년 12월 24일이라는 기준 시점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뭐 24일부터 25일까지는 뭐 크리스마스 연휴로 인해서 쉽니다 라고 나오는 거라고. 오늘은 쉽니다. 큰일 납니다. 현재는 쉽니다.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황 기준의 원칙이고요. 이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6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현황평가는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법상 제약을 안 받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고 현황평가를 하는 거지만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 그렇죠? 그런데 뭐는 제외한다고요?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는 거지. 현황평가에서 제외시킨다고. 왜냐면 불법이니까. 왜냐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근데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받는다고. 현황 평가를 하더라도 공법상 제한은 받는다고. 아시겠죠? 그게 현황 평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 시점이라는 거. 불법적이고 일시적인 거는 제외하지만 공법상 제약은 받는다고. 감 잡았죠? 포인트가 세 군데예요. 기준 시점,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하고 공법상 제약은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받는다고. 포인트가 세 군데인 거야. 아까 시장 가치는 포인트가 5군데였죠? 맞죠? 통상적인 시장,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그리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시장 가치고, 현황 평가는요 기준 시점을 가지고 하는데 공법상 제약은 받지만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거는 제외한다는 거지. 뭐 할 때? 현황 평가할 때. 그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까 시장 가치 기준을 했죠. 그리고 시장 가치 외로 할 때가 있었죠. 그럼 얘는 현황 평가 한단 말이에요. 얘는 예외가 어떻게 벌어지냐면요, 조건을 붙여요. 현재 상황이 이러하지만 내가 여기다 조건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 세 가지가 앞에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세 가지와 100% 일치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쌤, 현황 평가를 할 때 하되 내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네, 있어요. 어떨 때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대통령상 인정이 되면요, 현황 평가가 원칙이지만 이 현황 평가에 내가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고. 그게 5조와 6조의 가장 큰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똑같냐고요? 네.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현황 평가 기준의 원칙은 규칙 6조에 나오는 거고, 맞죠? 쌤, 현황 평가가 기준이 원칙이네요? 네. 하지만 조건 붙일 수 있나요? 네. 조건부 평가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뭐가 나와야 돼요? 맨날 기준 시점. 기준 시점, 현재 상황이니까는 이게 자꾸 현재나 미래란 말로 바꾼단 말이야. 흔들리지 말라고. 무조건 기준이라고. 오늘만 쉽니다. 언제까지 쉴 텐데? 언제까지 쉴 거냐고. 맞죠?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특수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 몇 개인데, 쌤? 똑같이 세 가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사회통념상 인정. 똑같죠? 시장가치 외의 가치도 세 가지, 조건평가도 세 가지. 시장가치는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랑 같이 노는 거고, 현황평가는 조건평가랑 같이 붙어있는 거고. 맞죠? 그럼 나한테 물어볼 수 있겠네. 쌤, 이것도 만약에 성격이나 특성, 합리성, 적합성, 실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나요? 네. 고려하지 않을 수 있죠. 어느 항목에 대해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은 성격, 특성, 합리, 적합, 실현 가능성 검토하지 않을 수 있다. 똑같아. 5조랑 6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5조는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인 거고, 6조는 현황평가 기준이고, 그리고 현황평가에 따른 조건부 평가가 기준이라고. 뭐가 어려워? 오케이? 그래서 조건부 평가도 역시 조건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예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의뢰인이 요청할 때, 사회 통념상 인정될 때. 오케이? 그럼 내가 이 뒤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성격, 특성, 적합, 합리,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뭐예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얘기를 하겠지.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사고 체계가 맞아 돌아가면 돼요. 아, 쌤이 요 얘기했구나, 그 다음에 이 얘기 하시겠구나. 그럼 학교는 뭐 점수 잘 나오는 거지 뭐. 왜냐면 그렇게 흘러가야 여러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안 떠돌아다니고. 지금 띄엄띄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아니요. 나중에 문제를 보면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 사고의 체계가 이렇게 흘러오는구나 라고 느끼게 될 거라니까.
지금 간평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간평이 어렵다며. 왜 어려운데? 사고의 체계가 여러분 알고리즘 형식으로 차례차례 내려오지 않아서 그래요. 5조, 6조, 7조가 그건데 뭐가 어려워? 감정평가 규칙에 대해서 5조 시장가치, 외외가치, 6조 현황평가, 6조 예외 조건부 평가, 맞죠? 시장가치 5가지, 그쵸? 시장가치, 외외가치 3가지, 맞죠? 현황평가 3가지, 그쵸? 조건부 평가 3가지. 그게 머릿속에 다 탁탁탁 떠오르면 돼. 그걸 가지고 쭉쭉쭉 넘어가시면 되는 거라고. 정리하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제발 굳이 앉아서 내가 글자를 열심히 봤다 생각하지 말고, 제발 저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내가 막혔어, 생각이 안 나. 예를 들어서 성격 특성, 합리, 적합, 실현 가능성이 어디서 고려하지 않는 거였지? 이 생각이 들 때 책을 보라고요. 그렇게 되면 뇌의 이 시냅스가 굉장히 강력하게 연결돼요. 실제로 그래요. 왜? 내가 이제껏 고민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7조로 넘어갑니다. 아까 5조, 6조 했죠? 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5조는 시장가치, 외외가치, 6조는 현황평가, 그리고 조건부 평가, 맞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시장가치 5가지, 시장가치, 외외가치 3가지, 현황평가 3가지, 조건부 평가 3가지, 이게 떠올라야 돼. 지금 힘들겠지만 가서 연습할 때 이렇게 연습하시라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7조 갑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7조입니다. 개별 물건에 관한 원칙을 말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개별 물건이 총 4가지가 있다고. 4가지가 있다고. 아시겠죠? 자, 개별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삼는 거 4가지 원칙이 있다고요. 4가지 원칙. 오케이? 자, 넘어가서 보시죠. 이 표가 안 어려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국하고 일본만 그래요. 보세요. 여기 땅이야. 이게 갑 거죠? 이게 을 거죠?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한국과 일본만요. 근데 이게 갑, 을이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탐이라고 바뀌면 이건 똑같은 탐인 거예요. 미국은 불가능합니다. 몰랐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나라는 따로 거래할 수 있다며. 1개예요, 2개예요? 1개, 2개. 2개네. 근데 여러분, 원래부터 따로 거래할 수는 있었지만 대부분 같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선호되었었겠죠, 예전에는. 그쵸?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개별 평가는요, 땅과 토지를 그냥 따로 보고 따로 평가하는 거예요. 얘 따로, 얘 따로. 오케이? 그래서 땅 따로, 건물 따로 1개, 2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개별 평가는요, 2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따로 평가하고 얘 따로 평가하는 거지. 왜? 한국은 건물과 토지를 별개로 거래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개별 평가라 그래요. 말 그대로잖아. 개별 평가. 땅 따로, 건물 따로. 맞죠? 그럼 뭐 읽어볼게요. 2개 이상의 물건이 있는 경우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함이 원칙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왜? 한국은 땅과 건물을 따로 거래할 수 있으니까. 감 잡았어요? 여기 그림 그려놨잖아. 건물, 요거 땅. 오케이? 얘 따로, 얘 따로. 1개, 2개. 맞죠? 오케이. 2번째 볼게요. 일괄평가예요. 2개 이상의 물건이 서로 일체로 거래되어 있어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 있거나 혹은 단가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쌤, 어떤 경우가 있는데요? 복합부동산. 총론할 때 혹시 기억나요? 내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 나눠드렸는데 복합부동산을 강조를 안 했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합부동산은요, 토지와 건물이 붙어 있는 거를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다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두 개는 맞죠? 땅도 있고 건물 두 개는 맞죠? 두 개는 맞는데 이게 일체로 거래되거나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비록 두 개지만은 하나로 보고 하나로 보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일괄평가야. 이건 안 헷갈려요. 헷갈릴 수가 없어. 왜냐면 개별평가니까 따로 하는 거고 일괄평가니까는 이렇게 묶음으로 하면 되겠지라는 거죠. 일괄평가는 두 개 있지만 하나로 보고 용도상 불가분하거나 일체로 거래하는 경우. 맞죠? 그럼 이건 한국과 일본의 예시겠고 이건 미국의 예시일 수도 있겠네. 맞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통 같이 해요. 따로 있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비싼 고가는 다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가장 기본이고요. 원칙은 개별평가죠. 오케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분평가와 부분평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구분평가란 한 개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이를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된다. 예를 들어 복합 건물 같은 거예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상 복합 건물 있죠? 주거와 상가 같이 있는 거.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 복합 건물이 뭐예요? 상식적으로 얘기해보자. 세운상가. 들어봤죠? 종로 세운상가. 그게 원래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 복합이었어요. 원래 위에는 아파트였어요. 근데 그 상가 그 주민분들 들어오시면 자꾸 위에가 자꾸 상가화 돼서 그렇지. 원래 대한민국 주상 복합 아파트 1호가 세운상가예요. 지금 새로 지었죠. 네, 종로에 가보시면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복합 건물이라고. 그럼 여기서 물어보죠. 주거와 상가가 같은 건물에 있어요. 가치가 같아요? 다르지. 그 뜻이에요. 뭐가 어려워? 자, 땅으로 설명해보죠. 자, 이렇게 한 필지 땅이 있어요. 여기는 막 큰 길, 대로, 영동대로, 강남대로 이런 데 지나가고 여기는 일방통행. 여기 일방통행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가게가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여기가 비싸겠어요? 여기가 비싸겠어요? 이쪽이 비싸죠? 당연하죠. 여기 사람 엄청 다니고 막. 그쵸? 여기 비싸겠죠? 그럼 이거를 한 번에 평가할 수 있어요? 하나지만 안 되지. 왜? 이쪽이 훨씬 더 가치가 높으니까. 그 뜻이에요. 한 개지만 두 개로 쪼개서 가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구분하여 평가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그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분평가는요, 한 개의 대상 물건이라도 맞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한다. 여기는 제곱미터당 500만원, 여기는 100만원. 이런 느낌. 오케이? 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복합 건물을 들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부분평가랑 헷갈린다? 시험 문제에 나오면 엄청 틀리겠지. 그래서 구분평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단어를 하나 잡아드릴 거예요. 쌤, 뭐예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평생 안 까먹게 해드릴게요. 가치를 달리할 때는요, 구분평가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외우기 싫으시면 그냥 구분평가라 외우지 마시고 그냥 가치 구분평가예요 라고 외우세요. 왜냐? 가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쪼개서 이쪽은 100만원, 이쪽은 500만원 해놓는 거니까. 문제는 헷갈린다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부분이란 말이 나오거든. 그래서 부분평가처럼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거 절대로 그 생각을 못 떨쳐내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하면 코끼리만 생각하잖아. 그거라고. 그래서 이걸 보면 안 되고 이거를 봐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린다고. 부분평가처럼 보인다고. 오케이? 그래서 구분평가는 제발 가치 구분평가. 가치 구분평가. 그렇지. 가치 구분평가. 아시겠죠?
부분평가는 헷갈리면 안 돼. 아시겠죠? 자, 부분평가는 여러분 한 개가 반만 평가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요. 한 필지가 있었어. 근데 갑자기 있잖아요. 정부에서 내 땅을 수용하겠대. 얼마만? 절반만. 맞죠? 그럼 얘는 같이 평가해요? 안 해. 이미 내 거잖아. 근데 얘는 수용을 당하잖아. 그러면 평가해요? 해야 되겠지. 왜? 보상금 받아야 되잖아. 그럼 얘는 평가 안 하고 왜? 얘만 수용하는 거니까 얘만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게 부분 평가의 가장 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특수한 목적이거나 합리적인 조건이 초반되는 경우 나왔죠? 그게 뭔데요? 도시의 일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쉽게 설명드리죠. 수용이 된 거지. 수용하면 정부에 좀 뭐 받아요? 보상금 받아와야지. 그 보상금 받으려면 평가 받아야 되겠네요. 그때 받는 평가가 뭐라고? 부분 평가라는 거지. 오케이? 그거예요. 자, 잠깐만. 아까 우리 감정평가 규칙 5조에서 뭐 배웠어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 6조에서 뭐 배웠어요? 현황평가, 조건부 평가. 7조에서 뭐 배웠어요? 개별평가,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본인 머릿속에 이게 떠오르고 이게 떠오르고 쌤이 했던 얘기가 이거고 이렇게 복습을 해나가시면 된다고. 시장가치 5가지, 시장가치 외 3가지, 현황평가 포인트 3가지, 조건부평가 포인트 3가지, 개별 7조 4가지. 맞죠? 개별, 일괄, 구분, 부분. 이렇게 감정평가 앞부분이 이거예요. 8조 구조는 감정평가를 어떤 순서대로 하는데요? 이 뜻이에요. 오케이? 자, 여러분 감정평가 어려웠어요? 이게 감정평가의 전반 부분이에요.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죠? 해보면 이게 제일 쉬워. 안 해서 그렇지. 계산 문제 나중에 편하게 풀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일단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이론 문제들을 다 맞춰야 돼요. 아시겠죠? 문제 풀러 가시죠. 9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30회 기출문제였습니다. 오케이? 네. 1번 감정평가 입장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맞죠? 맞죠? 원칙은 뭔데? 시장가치인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니까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나오잖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맞아요? 맞네. 문제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럼 다시 물어보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대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했대요. 성격, 특성, 적합, 합리, 실현 가능성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지. 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대잖아. 맞죠? 1번 맞는 거예요. 2번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대요. 그쵸? 오케이. 기준 시점에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쌤, 뭔가 이상한데요? 말씀드려 볼게요. 뭐가 보여요? 기준 시점. 이게 뭔데? 현, 황, 평, 가. 맞지? 이게 5조 나왔고, 그쵸? 시장. 이게 6조로 얘기하고 싶은 건데, 맞죠? 기준 시점에 가치 형성 요인들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한대요. 잠깐만. 실제와 다르게 가정한대요. 특수한 경우로 한정한대요. 그럼 내가 키포인트가 뭐가 보여요, 지금? 조건을 붙인대잖아. 현황평가에 밑에 붙는 게 뭐야? 조건, 부, 평, 가. 맞죠?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 법령의 다른 규정, 의뢰인의 요청, 사회통념상 인정, 6조 이야기. 지문 분석이 제일 자신 있다니까, 진짜. 완벽하게 해줄 수 있다니까. 달리 다른 데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5조 6조를 이야기를 한 거라고. 5조 6조라는 게 안 보여서 그렇지. 2번 읽으면서 응 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 시점 나오고 불법적이고 일시적인 제외하고 공법상 제한은 받는다. 이거 알았던 사람은 이거 보고 잡아냈겠지. 현황평가의 포인트 3가지. 아까 시장가치 나오면 이제 안다. 5가지. 통상적인 시장,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신중, 자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 그럼 현황평가 3가지는 뭔데? 기준, 시점, 가치 형성 요인을 기준으로 불법적이나 일시적인 거는 제외하고요. 공법상 제한은 받고요. 이게 현황평가의 가장 정확한 근거와 정의라니까. 그러면 현황평가에 대해서 조건 붙일 수 있나요? 네. 어떤 경우에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의뢰인이 요청할 때, 사회통념상 인정될 때. 또 얘기할까? 성격적 특성이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 언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뭐가 어려워? 이걸 왜 못 풀고 있는 거야 도대체? 오케이? 3번.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나왔죠? 불가분 관계에 있어요. 머릿속에. 아, 쌤이 이 그림 그려줬었지. 떠올라야 되잖아. 이거 뭔데? 일괄평가. 뒤에 글 있나요? 일괄하여 평가한다. 맞네. 오케이? 네. (4번)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맞아요? 네. 왜요? 가치 구분. 맞죠? 가치 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고 순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가치 구분. 맞죠? 제가 아까 요거 그리면서 큰 도로 있는 쪽 500만 원, 일방통에 있는 작은 도로 100만 원 했던 거, 이게 구분평가라고. 맞죠? 한 필지지만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이것도 맞네요. 맞죠? 그럼 여러분 1, 2, 3, 4가 다 맞았어요. 틀린 거 고르래요. 답은 몇 번이겠어요? 5번에서.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근데 읽어봐 볼게요. 여러분, 아까 내가 현황평가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준 시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거는 제외하고 공법상 기준을 받는데요. 여러분 잠깐만. 그러면 그 기준 시점에 대한 정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을 거예요? 이 뜻이야. 쌤, 기준 시점에 대한 시점을 언제로 잡을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가격 조사가 끝난 날, 가격 조사가 완료한 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이에요. 읽어보시죠.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지금 지문 1번, 2번, 3번, 4번 보니까 어때요? 좀 이해가 돼요?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어려운 지문은 2번이었어요. 현황평가에 대한 개념을 내가 명확하게 잡고 있지 않으면 흔들려요. 이게 현황평가로서 얘기한 거고 밑에 조건부 평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빠지냐면, 여기 분명히 깔끔하게 주거든요. 조건을 붙인다고. 내가 동그라미 해줬을 때의 문제의 체감과 이거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읽었을 때 체감이 어마어마해야 돼요. 그쵸? 기준 시점 딱 보이고 조건을 붙인대요. 이 지문이 뭘로 보여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6조의 지문으로 보이네요.
맞죠? 네. 지문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안 틀린다고. 아시겠죠? 앞으로 1월 달부터는 제가 문제도 드리고 푸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 건데, 푸는 방법 이미 수차례 설명드리고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풀어주세요. 언제까지? 본인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나한테 막 짜증낸다니까 나중에 막 STP 그거 안다고 막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잖아 막 그런 상황이 되면요 시험 치러 가시면 돼요. 그럼 문제가 다 보인다니까. 이거네 이러면서 머릿속에 이미 재생되고 있다니까. 앞으로 더 해드릴 거예요. 이제 12월인데 아직 300일 남았는데 넘게 남았는데 이거 못하겠냐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나한테 학교는 잘 맞았다고 하시고 나한테 합격했다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민법 점수 더 맞고 1차 합격하면 안 돼. 아시겠죠? 아시겠죠? 저의 꿈을 좀 이뤄줘요. 아시겠죠? 전 학교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아시겠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연말이네요. 30일 날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